아, 어머님 아직 계셨어요? 저희 지금 제주도 가요. 애들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 해서요. 그럼 집은? 방 정리는? 아유, 그런 건 좀 알아서 하세요.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잖아요. 심심하실까 봐 남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밥 한 끼도 고맙단 소리는 안 하면서. 그걸 꼭 고맙다고 해야 해요? 요즘 누가 그런 걸로 생색을 내요? 도와주신 거면 됐지.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외면당한 시어머니 말순 씨가 며느리의 무시와 냉대를 견디다 결국 전 재산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진 뒤 어떻게 자신의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속 시원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딛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분들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분식집 간판 아래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인 낡은 점포 안에선 아직도 아침 5시만 되면 불이 켜졌습니다. 주인 김말순 씨, 올해로 72.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지나치게 성실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 본인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생각보다 어떻게든 버텨왔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느꼈지요. 20살에 남편과 반지 하나 없이 결혼해 천막 쳐놓은 포장마차부터 시작해 지금의 가게를 일궈내기까지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제대로 아파본 적도 누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국물 냄새를 맡고 자란 두 아들은 커서 변호사,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걸 두고 말순이 진짜 복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순 씨는 그 복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고 양쪽 무릎엔 파스가 붙은 채 겨우겨우 계단을 오르내리는 몸이 되었는데 그 누구도 힘들진 않으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오히려 며느리의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는 항상 명절마다 어딘가 아픈 사람이 생기고 생일이면 부부 동반 일정이 생기고 제사엔 아이가 아파서요라며 불참했지요. 그럴 때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일 뿐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치 냄새가 집안 가득 배인 날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직접 담근 김치와 갓 끓인 된장국, 나물 3가지에 정성껏 상을 차려놓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오자마자 대뜸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어머님,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무 짜고 자극적이에요. 입맛에 안 맞네요. 그리고선 접시를 슬쩍 밀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대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만큼 쪼그려 앉아 구석구석을 정리하던 말순 씨 앞에서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리 못하다 치매 빨리 오신다던데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결국 웃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렇게 며느리의 핀잔과 무관심은 마치 일상이 되었고 식탁 위엔 항상 말없이 치운 잔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이면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베개는 젖어 있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말순 씨의 숨죽인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아프게 했던 건 그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점점 밀려나는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때 온 가족의 밥 냄새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는 방문객조차 드물고 가끔 오는 손주들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남기고 간 아이들의 그릇을 치우는 그 순간 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리가 여긴 아닌가 보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말순 씨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조용히 결심 하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20년 자식들 뒤만 바라보며 살아온 이 집에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작은 탈출구를 만들 때가 왔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천안의 작은 마당집에도 살랑이는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말순 씨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루 전날 시장에서 공들여 고른 열무를 소금물에 살살 절여 헹궈놓고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담근 건절이 김치를 차가운 항아리에서 꺼내 작은 접시에 젓가락에 담았습니다. 딱딱해진 손마디로 쌀을 씻고 전기밥솥이 아니라 옛날식 무쇠솥에 찰밥을 안쳐 불을 올릴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지요. 그래도 애들 다 있을 때는 뭐라도 해놔야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밥 먹겠어.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쿠션을 툭툭 두드려 자리를 정돈한 뒤 말순 씨는 허리를 쭉 펴고 말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문 앞에 귀를 기울이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반가움에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턱 너머 웃으며 들어서야 할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들뜬 표정과 희미한 경계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며느리는 인사도 짧게 마치자마자 가방을 벗지도 않은 채 손을 휘휘 저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제주도로 여행 가요. 애들 봄방학도 끝나가고 신랑도 겨우 휴가 내서요. 작년에 못 갔던 걸 이번에야 가게 됐어요. 아주 좋죠? 그 말에 말순 씨는 찰밥 냄새가 퍼지고 있는 부엌을 힐끔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이미 이야기의 끝에 다다른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냉장고에 김치 넣어놨고요. 반찬은 다 먹고 정리 안 해도 돼요. 아, 이불 빨래는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 놓인 쌓인 택배며 신문, 쓰레기 봉투들을 힐끗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랑 청소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급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손주들은 게임기에 얼굴을 박은 채 인사조차 없이 거실을 휙 지나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 잘 계시고요. 라고 짧게 말한 뒤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말도 다 끝내지 못한 밥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여행용 캐리어의 바퀴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덜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집안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안엔 말순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식탁 옆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그들을 배웅한 자리를 바라보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흩어진 물건들, 며느리가 지적할지도 모를 책장 위 먼지, 어지럽게 놓인 신발.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다시 조여맨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소기 대신 손걸레를 쥐고 구석구석 바닥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고 또 닦고 천천히 하지만 정성스럽게. 해녀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입에서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는 말이 나올까봐 다녀왔어요 보다 먼저 듣게 될 그 비난을 막기 위해 누구도 고맙다 말하지 않을 그 가족의 집을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제주도의 푸른 바다 대신 싸늘한 거실 마룻바닥만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알 수 없는 허무함에 휩싸인 채 그 위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가족들이 모두 빠져나간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엔 불이 켜지지 않았고 주방엔 온종일 켜져 있던 전등 하나만이 은은하게 주황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말순 씨는 조용히 식탁 옆 오래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기대지도 등을 펴지도 못한 채 그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긴 한숨조차 내뱉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벽시계는 짹짹하고 초침을 옮기며 고요함을 쪼개는 유일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가슴을 톡톡 건드리는 듯 했지요. 찬밥이 된 무쇠솥 속의 밥, 아직 덜 마른 걸레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식탁 위에서 치우지 못한 김치 국물 자국. 그 모든 걸 천천히 바라보던 말순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의문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평생을 일해 얻은 공간, 남편과 함께 지키며 키워낸 자식들이 머물렀던 집이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 타인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이제는 남처럼 내치네. 입 밖으로 조용히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한겨울 새벽의 입김처럼 허공에 사라졌고 곧 이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앞에 섰고 무거운 나무 문을 양손으로 밀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맨 윗칸,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서랍을 손끝으로 더듬어 안쪽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건넸던 봉투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봉투, 겉면엔 남편의 필체로 작게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혹시 나를 대비해서 말순이 이건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둘째 아들 명의의 위임장과 말순 씨의 재산 목록이 담긴 서류가 곱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 한 번도 손상된 적 없는 말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서랍 안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안경 위에 덧대고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그 문서의 글자들을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문서를 이 순간, 이 결심 앞에서 드디어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 말순 씨는 조용히 분홍색 손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도장집에서 맞춘 인감 도장, 예금 통장, 그리고 전날 밤 꺼내놓은 위임장이 조용히 들어 있었지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손끝에 핏기를 조금 눌러 담은 말순 씨는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남편 생전에 함께 집 문제를 논의하러 다니던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김 법무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고 말순 씨는 서류를 조용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 주세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거 전부요. 집도, 상가도, 통장도 싹 다 현금으로. 그날 하루 동안 말순 씨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인하고 인감 날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하며 꼼꼼히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고 진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순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제야 내 인생 시작하려고요. 너무 늦었죠? 그리고는 그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는 시간,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말순 씨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자명종 소리도 없이 눈을 뜬 그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가만히 안방 벽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그 방은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엔 아이들 웃음이 가득했지만 이젠 쓸쓸함만이 눌러앉아 있었지요. 말순 씨는 조심스레 장롱 앞에 섰고 전날 밤 준비해둔 분홍색 손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전화선이 끊긴 낡은 폴더폰, 구겨진 천지갑, 그리고 한 사람의 생이 고스란히 담긴 전 재산이 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통장 4권, 인감도장 하나, 그리고 김 법무사가 정리해준 재산처분 확인서까지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지요. 말순 씨는 그 봉투를 가방 속 가장 깊은 곳에 넣고는 천천히 마루를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선 그녀는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열쇠는 이 집을 지켜온 40년의 상징이었고 자식들이 어릴 땐 학교 가방에 달려 있었으며 남편이 돌아가신 뒤엔 혼자 쥐고 있어야 했던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말순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쉰 뒤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식탁. 자식들이 뛰놀던 자국이 남아있는 벽, 어린 손자들이 뽀로로 틀어달라고 졸라대던 TV.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된장국 짜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불도 잘 털어야 한다는 며느리의 목소리만이 울리던 공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라도 살아야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천천히 닫는 소리는 마치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집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말순 씨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가족도 어떤 눈물도 말리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서울역에서 첫 기차에 몸을 실은 말순 씨는 열차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끝없는 희생, 묵묵한 뒷바라지, 그리고 돌아온 건 외면과 무관심. 그 모든 지난 날의 잔상들이 차창 너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 동해.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볼을 스쳐갔고 어깨에 들린 손가방조차 잠시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갈아타고 해변과 가까운 작은 마을의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게요? 중개인의 말에 말순 씨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주 혼자예요. 딱 혼자 살기 좋은 곳이면 됩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바닷가 언덕 아래 위치한 오래된 방 한 칸짜리 단층 집을 계약했고 그 집 창문 너머로는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록 고급 아파트도 번듯한 가족도 없었지만 그곳은 말순 씨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이웃 어르신들과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웃고 복지회관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도 몰랐던 손재주에 놀라고 동네 작은 서점에서 시집을 사며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살렸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김말순입니다. 그 이름을 되찾은 그날 그녀의 얼굴엔 조용하지만 깊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3박 4일간의 제주도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부터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늘 말순 씨가 해놓던 향긋한 미역국 냄새도 없고 신문과 우편물이 아직 문 앞에 그대로 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 청소를 안 하셨지? 투덜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정적. 부엌에서 들리던 국 끓는 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아침 방송도 왔냐는 짧은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초조한 듯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어 집안은 어두웠고 식탁 위엔 며칠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엔 말순 씨가 항상 덮던 얇은 가디건이 사라져 있었고 약통이 놓여 있던 작은 찬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고 장롱 위와 아래를 뒤졌습니다. 통장, 도장, 보험 서류 분명히 있던 것들이 싹 사라져 있었지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먼지가 소복이 쌓인 빈 A4 파일 하나, 그리고 낡은 모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은 떨려왔으며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설마 진짜로 집을 나가신 건가? 허겁지겁 핸드폰을 꺼낸 그녀는 말순 씨의 번호를 수차례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어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시누이, 형님, 심지어 큰아들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말순 씨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고 남편마저 엄마랑 별일 없었잖아. 라며 무심하게 반응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그녀는 결국 남편을 앞세워 법무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김말순 어머님 여기 계시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며 따지듯 소리쳤지만 법무사는 당황하지도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말순님께서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적법한 위임장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가 처리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멈춰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분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설마 진짜 혼자 다 계획하신 거야? 늘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잔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던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철저하고 냉정하게 아무도 모르게 집과 돈, 모든 걸 들고 사라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말순 씨의 뒷모습. 언젠가 구부정한 허리로 마룻바닥을 닦던 모습.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던 식탁 앞 조용히 된장국을 퍼담던 그 손.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서야 불현듯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이 늘 우습게 여기던 그 어른이 얼마나 치밀했고 또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강원도 동해 실버타운 옆 바닷가 언덕 아래 오래된 소나무가 드리운 그늘 속 평상 위에는 할머니 다섯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누군가는 젓가락으로 콩나물 무침을 뒤적이며 웃고 또 누군가는 망사 모자를 손에 쥔 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중 가운데에 앉아있던 말순 씨는 조용히 허리를 쭉 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물, 뺨을 스치는 바람, 바닥에 벗어놓은 슬리퍼 옆으로 지나가는 길고양이. 모두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말순 씨는 자신이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요. 말순 씨가 막걸리 잔을 부드럽게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이랑 해변길을 걷고 점심엔 복지회관 가서 그림을 배워요. 내가 그런 거 해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참 웃기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연필 쥐는 법도 잊었는데 요즘은 고양이도 그리고 파도도 그리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옆자리 윤 씨 할머니가 웃으며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 말순 씨. 난 그 얘기 듣고 제일 놀랐다니까. 그 많은 재산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혼자 싹 정리해서 나왔다면서. 와, 나 그 소식 듣고 통쾌해서 소리 질렀잖아. 다른 할머니들도 깔깔 웃으며 박수를 쳤고 말순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제야 천천히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잔물결이 반짝이며 그녀의 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한참 바라보던 말순 씨는
마치 그동안 말하지 못한 수십 년의 침묵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나한테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한자 한자 바람 속으로 또박또박 흩어졌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들 내 등을 돌렸을 때 이 세상 누구도 날 안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나를 챙겨야죠. 이제는 가족보다 내가 먼저예요. 그 말에 평상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누구도 어설픈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 위로는 막걸리 잔이 조용히 놓였고 찬란한 햇살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와 말순 씨의 잔잔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억울함도 외로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 자신으로서 다시 태어난 한 여인의 묵직한 자유만이 그 바람결을 타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어느 늦은 오후, 동해 바닷가 실버타운에는 포슬포슬한 햇살과 갈매기 울음이 어우러져 조용한 평화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말순 씨는 여느 때처럼 복지회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우편함 앞에 서서 특별한 기대 없이 하나하나 작은 문을 열어보던 그녀는 그 속에서 유독 하얗고 낯익은 손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서툰 필체로 4글자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김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말순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주도로 떠났던 날 며느리의 얼굴 위로 번지던 가벼운 미소,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늦게 집안을 헤집으며 법무자 사무실을 찾아다녔던 그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말순 씨는 잠시 우편함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봉투를 천천히 가슴께에 안고 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평상 위에 앉은 그녀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양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한 분홍빛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설고 차갑던 사람이 써내려간 어쩌면 처음으로 솔직한 진심이 담긴 글이었지요. 어머님이 안 계신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허전합니다. 매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침 밥상, 말없이 치워주시던 그 뒷모습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 안 공기가 왜 이렇게 싸늘한지, 어머님이 안 계신 집은 이상하게 사람들 발걸음도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혹시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다 읽은 말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쥔 채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만히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한숨이 그 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에는 쌓여왔던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서서히 풀어져 나가고 있었지요. 한참 뒤 말순 씨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그것을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도록 맑았고 바람은 바다 냄새를 머금은 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내 눈을 떴고 먼 바다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늦었지.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는 가족이니까. 그 말은 원망도 아니었고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처 위에 더씹힌 연고 같은 말, 오래도록 참았던 이가 비로소 스스로를 감싸 안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가 필요하다고 해도 미안하다고 해도 이제는 누구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햇살은 그녀의 눈과 주름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주름 속에는 후회보다 단단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평생을 희생으로 살아온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웃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순 씨의 결단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에게 외면당한 삶 속에서 용기 있게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그녀의 선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낸 분들의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